저렴하거든요. 차 가격은 약 2,800만 원이에요. 20세기 초에 차들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증기로 작동되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전기자동차도 있었지만 도시 밖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초 레얏 헬리카가 발명되었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라고도 불렸죠. 이 차는 운전자가 앞쪽에 앉고 승객 한 명은 뒤에 앉아요. 레얏 헬리카의 공기역학적 본체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를 앞으로 밀 수 있게 앞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고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정상적으로 추가된 자동차 부품의 모든 무게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의 강철은 다른 용도로 엄청나게 중요했고 가벼운 프레임이 그의 해결책이었죠. 무게가 약 250kg인 이 차량은 시속 171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엄청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헤드기어를 써야 했어요. 도로 여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0대가 팔렸어요. 1940년대 연료의 부족으로 발명가들은 대체 운송 형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전기차는 지난 30년 동안 도면에 남겨졌다가 다시 고려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로에프 일렉트리크가 1938년에 디자인되었다가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바퀴 달걀 모양의 차량으로 승객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바퀴 달린 달걀은 배터리팩으로 구동되었어요. 완전 충전 한 번이면 이 작은 달걀이 101km까지 이동하는 데 충분했었죠. 최고 시속 7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차는 아주 가볍기도 해서 겨우 350kg이었어요. 제게 그런 차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주차장이나 비집고 들어가게요. 보너스로 이 차는 시야가 270도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단 하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자동차와 함께 항상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피카라는 한 모델은 이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어요. 물속에서 운전할 수 있고 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도로에서는 수수한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바퀴는 정상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바퀴가 방향타로 작동되었어요. 최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들은 그게 최고의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에서 운전하는 최고의 배, 그리고 물 위에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광고했죠. 사실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부두에 대고 있어도 누수가 없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차는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에 거의 4,000대가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 몇몇 더 많은 모델의 보트카에 영감을 주었죠. 리무진을 빌려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리무진이 비행기와 합쳐지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727 비행기에 대한 사랑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우선 그는 비행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체에서 날개와 꼬리를 제거하고 비행기의 몸을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장한 일반 버스죠. 16m로 뻗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무진이 되었어요. 40명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조종석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만 당연한 이유로 운전하기 위해 핸들은 교체됐어요. 원래의 접이식 계단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보잉 리무진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해줘요. 놀랍게도 이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1톤짜리 리무진을 빌릴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렴한 휘발유의 이용 가능성으로 자동차가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7년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뭔가 정말 고급스러운 걸 발명했어요. 부가티 로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러워요. 길이 6.4m, 무게 3,000kg으로 오늘날 생산된 세단의 평균 무게의 거의 2배예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 전 세계 경제는 큰 쇠퇴를 겪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호화로운 차는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의 왕족들도 그런 사치스러운 구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25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서 3개만 팔렸어요. 결국 7개만 만들어진 채로 생산 라인은 중단됐어요. 엔진 설계는 프랑스 항공기 엔진에 기반을 두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커요. 하지만 부가티 로얄의 실패에 이어 나머지 엔진들은 프랑스 철도 시스템을 위해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차량에 재사용됐어요. 1930년에 발명가인 존 아키발드 퍼브스는 미래의 고속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죠. 존은 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로 달리는 외바퀴 차량인 다이너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이 3m 높이의 외바퀴는 격자철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무게는 약 450kg이었습니다. 운전석과 모터는 휠에 연결돼 평생 동안 하나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의 느낌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앤더슨 형사는 알아요. 경찰로 일하는 거의 30년 동안 그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었고 수백 명의 강도들을 잡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기록에는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25살 때 그는 1년에 한 번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온 도둑을 잡았어요. 앤더슨이 30살이었을 때 전 세계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38세의 나이에 그는 화산의 입구에서 금지된 단체의 비밀 기반을 발견했어요.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이것들은 50년대에 있던 2개의 미스테리예요. 비행기 실종 사건이죠. 지금까지 앤더슨은 이 퍼즐의 세부 사항을 훑어봤어요.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너무 어렸어요. 그가 가진 거라곤 추측과 메모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는 다시 이 이야기에 몰입해야 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이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린 오래된 잡지 2권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1955년 여름 7월 1일에 일어났어요. 페남 914 편은 61명을 태우고 뉴욕 공항에서 막 출발하려 했어요. 비행기 모델은 더글러스 DC-4였어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가진 만큼 현대 항공기와 달랐죠.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지상 주행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였고 이륙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였어요. 비행시간은 3시간이었죠. 파견 근무원들이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암 914가 사라졌어요. 교환원은 파일럿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뉴욕은 이걸 플로리다에 보고했어요. 그들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통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풍을 만나면 무전을 통해 알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락을 닿게 하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대규모의 수색대가 배치됐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비행할 때 통신이 두절됐어요. 따라서 항공사는 비행기가 물에 추락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견해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구조대원들은 떠다니는 잔해들을 발견해요. 객실이나 짐의 일부는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반면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추락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 37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 관제탑은 접근하는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신호를 받았어요. 원래 거기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이상했죠. 그 시간에는 예정된 비행편이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관리원과 나머지 공항 직원들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낡아 보였어요. 착륙 후 조종사는 공항에 연락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관리원은 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했어요. 몇 초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4명의 승무원과 57명의 승객을 태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출발한 패남 914 편입니다. 관리원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보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이 비행기는 37년 후에 목적지로부터 거의 1995km 떨어진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몇 초 후 놀란 관리원이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지금은 1992년 9월 9일입니다. 아세요? 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치미. 여기가 어디야?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가자. 공항 직원은 유리창을 통해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손을 흔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활주로로 비행기를 향하게 했어요. 패남 914는 속도를 높이고 이륙했어요. 관리원은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종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묘사했어요. 그는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단서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앤더슨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1989년의 또 다른 기사였죠.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 서도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그 비행기는 18시간 후에 브라질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8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뒤로 숨더니 모든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조종사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18시간 후 그들은 브라질의 공항에 연락을 했어요. 그 관리원들은 이 비행기의 착륙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종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수색 작업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패남 914 사건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대서양 위를 비행하는 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2년 후 수색 작업은 끝이 났고 산티아고 항공은 그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루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했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바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2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는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쿰부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4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 금지는 그 지역의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